김경일의 지혜의 밤은 지혜롭게 나이 들어가고 싶은 우리 모두의 소망을 담아서 저까지도요. 네, 도란도란 이야기 나누는 그런 시간인데요. 음. 오늘은 본격적인 이런 사연 나누기 전에 이야기 나누기 전에 댓글 하나 한번 소개해드려 보려고 해요. 벌써 이제 우리가 다섯 번째인데 첫 회 혹시 출연자 기억나시나요? 왜 그 한양대학교 유영만 교수님께서 출연하셨는데 그때 방송에 달린 댓글인데 꼭 말씀드리고 싶어서 제가 가져왔습니다. 자, 듣기 좋은 예쁜 말, 재미있는 맛이 나는 말, 동글동글 뾰족하지 않은 말, 안전한 말들로 가득 찬 시간 너무 좋았습니다. 하나생명과 3프로가 함께하는 김경일의 지혜의 밤 덕분에 요즘처럼 힘든 시간 위로가 됩니다. 이게 저희한테 위로가 되는 얘기라서 그렇네요. 참 정말 네. 감사하고 이제 정말 잘해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자, 지난주에 11월 달에 전체 주제로 만학 이제 좀 나이 들어서 하는 공부 좀 젊지 않을 때 하는 공부 뭐 이런 주제로 만학을 해봤는데요. 지난번에는 이제 한예종 양정무 교수님이 하셨어요. 예술 분야. 네, 그래서 저는 그렇게 많은 화가들이 그렇게 나이 들어서 예, 정말 나이 들어서 데뷔한 줄도 미술을 시작한 줄도 몰랐는데 정말 뭐라 그럴까요? 자, 인상 깊은 시간이었는데 오늘은 늦게 나이 먹어도 계속해서 공부해야 되는 것 중에 이것보다 더 많은 게 있을까 싶을 정도로 부동산입니다. 부동산이죠. 네. 정말 그래서 왜 다양한 지역에서 또 오늘 또 방청을 해주러 오셨는데 부동산 하면 또 빼놓고 말씀을 나눈다는 게 불가능하죠. 자, 오늘 KB국민은행 부동산 박원갑 수석 전문위원님 모셨습니다. 자, 인사 좀 부탁드릴게요. 네, 반갑습니다. 아까 어디서 오셨는지 말씀을 미리 나눴었죠. 저는 원래 이제 김경일 교수님하고 안지가 오래됐어요. 그렇죠. 10년 넘었죠. 예, 네네. 그래서 평소 카톡 친구입니다. 그래서 얘기를 많이 나누는데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게 결국은 저는 지혜를 얻는 것이라고 봐요. 그래서 이거는 많이 안다고 해서 지식이 많이 쌓인다고 해서 지혜가 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직관도 어떻게 보면 지혜가 될 수 있고 그래서 이 지혜라는 것은 나이듦과 그리고 생각의 힘에서 나오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누구나 다 아마 오늘 김경인 교수님 만나 뵙고 충분히 아마 지혜의 눈을 조금이라도 아마 가져가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부동산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자산이니까 그 자산을 놓고 우리가 어떤 중년과 이후의 긴 삶들을 설계를 해야 되는가 그 얘기를 좀 나눠보면 좋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네. 예. 자, 그런데 이제 사연이 또 있어요. 이 사연이 되게 중요한 사연이 하나 와서 요 사연에 한번 맞춰서 한번 우리가 네. 이야기를 나눠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 사연 한번 읽어주실 수 있으시겠어요? 이분 있죠. 그렇죠. 네네. 안녕하세요, 교수님, 위원님. 예전에 노후 설계는 행복 설계와 자산 설계가 있다. 이 블로그를 보셨네. 예, 이 기억이 나서. 위원님 블로그를 보시는 분이네. 그렇죠. 예. 네. 제 블로그가 벌써 한 12,000명 정도. 블로그가요? 예. 그래서 여기에 노후에 대해서 아마 고민을 하신 것 같아요. 근데 저에게는 50대 후반 부모님이 계십니다. 근데 부모님께서는 집이 없으시네요. 무주택자. 교수님하고 같네. 저 50대 초반이에요. 네네. 도대체 그동안에 뭐 한 거예요, 그 사이에? 모르겠어요. 시원이가 왜 거기 가서 글을 썼을까? 제가 나중에 한번 조사를 해봐야겠어요. 네네. 별다른 이유가 있다기보다는 집이 없어도 잘 살아서 굳이 집을 사야 된다는 필요성을 못 느끼신 것 같아요. 주변에 그런 분들 많이 계세요. 가족과 캠핑, 여행 자주 다니면서 추억도 많이 쌓았고 또 하고 싶은 거, 먹고 싶은 거 부족함 없이 다 잘해 주셨거든요. 그런데 점점 시간이 갈수록 오히려 제 마음이 불안합니다. 제 월급으로는 부모님까지 부양하기가 쉽지 않은데 두 분이 노후에 거주에 문제가 있을까봐 저희 마음 한구석에 불안감으로 자리 잡더라고요. 아무래도 이분이 이제 장녀니까 좀 더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요즘 들어서 부모님께서 집을 사야 할까 이런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부모님께서는 지금 경기도 군포시에 아파트에 전세로 살고 계시는데 전세금 한 4억 정도 되시고 뭐 대출은 따로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퇴직이 이제 4, 5년 정도밖에 남지 않아서 가급적 대출 없이 혹은 소액으로 이제 좀 대출을 받아서 이 동네가 좋으신가 봐요. 그래서 같은 단지 내 아파트 이사를 고려하고 계시다. 그래서 이제 이 문제는 퇴직이 얼마 안 남았잖아요. 이런 나이에 이 늦게라도 이 부동산을 지금 이리저리 찾아보고 계신데 어떤 도움을 드릴 수 있을까요? 이런 얘기를 하시네요. 예. 자,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될까요? 이게 네. 지금 이렇게 집이 네. 없으신데 뭐 재무는 뭐 그렇다고 빚이 많으신 건 아니고 군포의 그 동네를 좋아하시는 것 같고 늦게라도 부동산을 이리저리 찾아보고 고민하고 계시는 네. 분께 이게 어떻게 도움을 드릴 수 있을까요? 저는 매수도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봐요. 음. 왜냐하면은 나이 들어서 내 삶의 안식처, 이 쉘터 같은 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없으면 굉장히 불안합니다. 그래서 나이 들면서 월세 살 수는 없어요. 아니 지금 월세를 받아도 이게 어떻게 보면 부족할 그 나이에 월세를 한 달에 50만 원, 100만 원 낸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그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투자로서의 부동산은 안 사셔도 되는데 홈으로서의 어떤 그런 그러니까 내 집은 저는 있는 게 좋다고 보고요. 그리고 이제 아파트는 나중에 여차하면은 주택연금에 가입하셔도 돼요. 지금 주택연금 그 상한이 12억까지 올라왔거든요. 그런데 이제 군포 쪽은 그렇게 집값이 비싸지는 않을 텐데 나중에 이제 그 70세 정도 받을 때 보니까 한 4억 정도가 만약에 금액이 되면은 한 달에 주택연금으로 한 100만 이상 받아요. 그래서 주택연금으로 나중에 활용하는 것 하나 고민해 본다면은 너무 무리하지는 마시고, 그러니까 대출을 좀 최소화해서 내 집은 그래도 좀 가지는 게 낫지는 않을까 이렇게 일단은 추천을 좀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은 집을 가지면은 그 심리적 안정이 좀 달라요. 그렇지. 우리가 전부 다 지금 어떻게 보면은 아파트 이 뭐 갭 투자라든지 불나방 축제하는 거 이게 문제지. 집의 어떤 본래적 기능을 좀 더 충실한 어떤 그런 접근 이게 오히려 나이 들어서 더 필요할지는 몰라요. 왜냐면 젊었을 땐 집이 없어도 돼요. 젊잖아요. 네. 없어도 돼요. 왜? 아까 또 다른 같은 데 세대라고 투자하면 그러시더니. 되거든. 다른 데 주식이라든지 뭐 채권이나 투자해서 또 월급이 나오잖아. 그렇기 때문에 무주택자라도 별로 그렇게 흔들리지 않아요. 근데 이제 소득이 없잖아요. 나이 드시면. 그러면은 그럼 내 집 어디서 가서 살 거예요? 그래서 나이 들수록 마이홈이 좀 더 필요할 수가 있다. 저는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저도 정년을 맞아서 퇴임을 한번 하면 물론 요즘은 워낙에 이제 사람도 모자르고 오래 일하는 사회가 됐지만 첫 번째 정년 퇴직을 할 때 쥐음에는 부동산이 뭐 그런 자산 가치로서는 아니라도 최소한 내가 정주할 수 있는 그런 곳으로서의 홈으로서의 네, 부동산은 크지 않더라도 좀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게 맞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죠. 우리가 너무 이제 집을 하우스로 보니까 자꾸 이제 자주 어려운 하시니까, 거예요. 맞아. 네, 진짜 그래서 좋은 하우스는 얘기예요. 투자재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투자를 하면 실패한 사람이 있잖아요. 그게 하우스 푸어거든요. 근데 홈으로 바라보면은 홈푸어는 없습니다. 홈키퍼 하나 있죠. 홈키퍼 있죠. 그래서 조금은 우리가 원시 시대를 한번 생각해봐요. 내 동굴이 있는 거하고 옆 동굴 빌려 쓰는 거하고 다르잖아요. 그래서 저는 나이 들수록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홈은 좀 있었으면 좋겠다. 반드시 그게 아파트가 아니어도 돼요. 그죠? 홈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반드시 아파트일 필요는 없죠. 반드시 네네. 내 소비에 맞는 그런 주택, 내 사정에 맞는 주택이 필요한 것 같고, 그래서 가장 노후 설계할 때 중요한 게 뭐냐면요, 많은 사람들이 최고와 최상만 찾으니까 이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게 최적입니다. 나한테 맞는 게 뭐냐? 어차피 금전적으로 제한이 있잖아요. 뭐 대출도 많이 낼 수 없고 이런 상황에서 그러면 나한테 적합한
그 해답이 뭐냐? 그게 바로 뭐냐면은 지혜의 답이라고 봐요. 예. 지혜는 이게 항상 최고와 최상을 얘기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누구나 다 맞춤형 해답이 있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예. 그럼 나한테 최적이라고 하는 건 결국은 내가 정의 내려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내가 나한테 가장 최적인 것은 무엇이냐에 대한 얘기를 평상시에 자주 해보고 또 다른 사람들이랑 또 얘기도 해보고 또 바꿔도 가보고 이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죠. 근데 사람 마음이 또 이렇게 돛담배처럼 이렇게 왔다 갔다 하거든요. 옛날에 영화 보면 봄날은 간다 이런 얘기가 있죠. 사랑이 어떻게 변하니? 저를 쳐다보시면서 사람은 하시니까 이게 수시로 마음이 변해요. 이게 이제 문제입니다. 이게 선호 일관성이라고 심리학에서 이제 얘기를 하는데 이게 없다 보니까 자주 주변의 어떤 그런 환경이라든지 이런 게 좀 흔들리죠. 근데 어차피 그거는 어쩔 수가 없긴 한데 그래도 제 생각에서는 뭐 내가 뭘 좋아하는지 만약에 모른다면은 그냥 일반적인 대중적인 그냥 아파트 사시는 것도 좀 좋고요. 이왕이면은 좀 대단지 쪽에 좀 설계를 해 나가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 고령으로 갈수록 그런 네. 얘기 자주 하시잖아요. 네. 그 부동산이나 경제 관련 프로그램에서 그 틈새 시장에 이상하게 들어가가지고 그 과열된 행동 절대 보이지 마라 이런 얘기 많이 하시잖아요. 저는 노후 들어서 가장 조심해야 될 게 틈새 상품에 관심을 갖는 거예요. 가령 지식산업센터라든지 그다음에 분양형 호텔, 근린상가, 그다음에 이번에 생활형 숙박시설 있죠. 그걸 다 분양을 누가 받았겠어요? 다 그 은퇴자분들이 노후 준비한다고 받은 거거든요. 근데 이런 틈새 상품은요 위기가 오면은 속절없이 무너집니다. 모래성처럼 무너져요. 요번에 보세요. 저 아는 분이 요번에 지식산업센터를 분양을 받았는데 웃돈 받고 팔려고 그 마이너스 이게 뭐 그 거의 뭐 10% 이상 떨어졌어요. 그 한두 채 산 게 아니라 여러 채를 샀던데 자기는 노후 준비한다고 산 거죠. 그래서 저는 잘못하면은 이 틈새 상품은 은퇴자의 무덤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가급적 저는 부동산 노후 설계를 할 때 좋은 대안 중에 하나가 저는 대단지 아파트가 가장 좋은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제 인구가 엄청나게 이제 줄어들 거거든요. 가구 수도 지금 2040년부터 준다고 그래요. 근데 일부 보고서는 2034년부터 준다는 얘기도 있단 말이에요. 서울대학교 조영태 교수는 인구로만 보면 2030년대 후반부터는 확실히 그렇게 되면 시장이 전반적으로 이게 수축 현상이 나타나거든요. 그러면은 부동산을 바라볼 때 시각을 좀 달리 해야 돼요. 그러면은 지금 만약에 베이비 부모라든지 X세대 분들은 자기 동년배 시각에서 부동산을 보시면 안 돼요. 누구 시각에 보셔야 되냐면 MZ세대 시각에서 바라보셔야 돼요. 그게 뭐냐면은 우리나라 MZ세대 인구가 지금 한 46% 정도 되거든요. 이 세대가 어떻게 보면 소비를 주도하고 그러기 때문에 도대체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는 아마 우리 아들 딸이 뭘 좋아하는지를 보고 의사결정하시면 돼요. 딱 단도직입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이 주택 문제는 35세 여성 시각에서 보셔야 돼요. 그 시각으로 보시면은 그나마 타격을 덜 받을 거다. 제가 그걸 상대적 안전자산이라고 그래요. 절대적 안전자산은 없어요. 이 인구가 줄어들고 가구 수가 줄어들면은 그런데 그나마 덜 피해를 보는 방법이 뭐냐 뭐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항상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죠. MZ 세대의 공간 욕망이 부동산의 미래다. 적어도 앞으로 20년 동안은. 그래서 MZ 세대의 공간 욕망을 욕망하라. 그게 어떻게 보면 살아남는 생존 방법이다 이런 말씀을 많이 드리죠. 그러니까 지금 기존의 베이비 부모들은 그게 좋아 보였을 거예요. 근린상가 이런 거 사가지고 따박따박 월세 받는 게. 근데 요새는 뭐 젊은 세대들이 뭐 아침에 출근할 때 가 보세요. 보면은 뭐 보면은 모바일 쇼핑하고 앉았잖아요. 근데 무슨 상가를 사서 따박따박 월세 받는 게 노후의 로망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부동산 시장을 보실 때
아래 세대의 욕망을 이해하지 않으면은 굉장히 낭패를 볼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보면 이런 게 있어요. 저도 이렇게 문득문득 지나가다 보면 굉장히 화려하고 블록 전체가 되게 긴밀하게 설계된 것 같은데 거기 보면 30대, 20대, 30대가 아무도 없어. 그래요, 맞아요. 네, 그런 거리들이 있어요. 네, 그래서 딱 보면 뭐지 이렇게 어색함은? 근데 한 6개월 있다 가보면 거의 대부분 빠져나가고 있고 네, 그런 게 있는데 심리학에서도 그런 얘기 많이 합니다. 네, 그러니까 네, 30대 초중반의 여성이 가장 그 지역의 쾌적함을 그 표시해주는 인디케이터래요. 아, 그럴 수 있겠네요. 예, 그러니까 거기 30대 초중반의 여성이 많다는 건 이제 아이도 키우고 생활도 해야 되니까 쾌적한 데 있어야 되잖아요. 맞아요. 근데 더 재밌는 건 그 30대 초중반의 여성보다 25세 정도 많으면 60세 정도가 되는 예, 이제 예전에는 할머니라 그랬죠. 지금은 네, 아무도 할머니라고 네, 안 맞아요. 부르지만 또 그분들의 숫자를 세면 거기가 제일 안전한지를 알 수 있대요. 그래서 30대 초중반의 여성이 얼마나 좋은 곳이냐, 그리고 60대 초반의 여성의 숫자가 얼마나 안전한 곳이냐를 보여주는 인디케이터로도 그것만 세면 된다는데 네. 그러니까 남자는 아무 쓸모가 없는 거지. 그러니까 그게 문제야 지금. 근데 주거 의사 결정을 할 때에 아무래도 여성분들이 좀 성공 확률이 높죠. 제가 이제 그걸 분석을 좀 많이 해봤어요. 교수님이 저보고 칭찬해 주시잖아요. 응용 심리학자라고. 제가 보니까 7대 3으로 여성 얘기가 맞는 것 같아. 7대 3으로. 8대 2는 아닌 것 같고. 이건 주관적인 겁니다. 근데 왜 그럴까 보니까 의사 결정을 할 때요. 여성분들이 분석보다는 직관으로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 직관은 종합적 판단 능력이에요. 그렇죠. 이게 직관이 더 무섭습니다. 분석하다가 보통 남자들은 인생을 끝내는 경우가 많아요. 저도 마찬가지고 분석은 잘 안 맞습니다. 진짜 뭐 폐부가 찔린다. 두 번째로는 투자보다 필요에 의해서 의사 결정을 하니까 그런 거예요. 왜 저런 인기 지역으로 가요? 애 키운다고 가는 거잖아요. 필요가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노후설계 하실 때도 필요가 투자보다 더 위에요. 그래서 그런 측면도 아마 조금은 우리가 좀 지혜로운 의사결정을 하는데 좀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봐요. 아파트 한번 얘기해 주세요. 사실 우리나라는 아파트 정말 많은 분들이 아파트에 사시잖아요. 근데 사실 오늘 방청 오신 분들께서도 어린 시절에 아파트 안 사셨잖아요. 동네 골목에서 뛰어노셨던 그렇죠. 분들이고 지금 40대 중반 이후의 분들은 저도 그랬던 세대고. 근데 아파트에 지금은 대부분 거주하고 계시거든요. 그렇죠. 지금 아파트 우리나라의 전체 주택 가운데 64%가 아파트입니다. 부동산은 곧 아파트다 뭐 이런 생각도 많이 하는데. 예, 맞습니다. 근데 아파트가 사실은 대부분 다른 자산들보다 조금 더 그 안전하고 수익도 뭐 많이 있다고 하는데 근데 아파트 교에 너무 빠지지 마라 이런 얘기도 하시잖아요. 제가 우리나라 사람들이 독실한 아파트교 신도라고 표현을 했거든요. 되게 그렇게 써놓으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사놓고 우상향 기우제를 지내는 우상향 거죠. 기우제. 나 진짜 말 너무 재밌어. 이게 이제 일종의 기복 신앙이에요. 자기 가족들의 어떤 부를 늘리는 일종의 이제 기복 신앙 같은 건데 이 아파트 문화는 쉽게 안 바뀔 겁니다. 왜냐하면 MZ 세대가 아파트와 부동산을 동일시하는 세대라고 아까 교수님이 말씀하셨는데 저도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근데 이제 아파트는 기본적으로 이게 금융상품 같은 거예요. 변동성이 굉장히 커요. 그래서 이게 롤러코스터 같은 느낌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파트 살면서 어떻게 하게 그러면 행복하게 살 거냐 이걸 이제 말씀드리는데 이걸 제가 이러거든요. 마치 그 가시 속에 있는 알밤을 꺼내 먹는 거하고 같은 거예요. 그죠? 알밤은 행복이거든요. 근데 그 알밤을 행복을 넣는데 가시에 자주 찔려요. 그게 가시가 가격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그러면 우리가 가시에 찔리지 않고 행복하게 살 거냐? 첫 번째는 저는 가격을 조금 멀리하는 것도 좋겠다. 너무 자주 보지는 마라. 물론 흐름을 알아야 되겠죠. 그 오디세우스 그 지혜라는 거 잘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세이린이라는 그 마녀로부터 이제 휘둘리지 않기 위해서 자기는 밀랍으로 돛대로 묶으라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선원들은 밀랍으로 길을 막으라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 그렇게 가까이 보고 자주 보면은 마음이 흔들리고 그래서 그거는 조금 멀리하는 게 좋을 것 같다. 그다음에 이제 제가 두 번째로 드리고 싶은 거는 집 사랑꾼이 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공간을 재발견하면 좋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비록 그게 콘크리트지만 내 마음을 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이제 단순하게 이제 마켓 밸류가 시장적 가치잖아요. 이거 외에 이제 이모션 밸류, 그러니까 정서적 가치를 부여한다는 건데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은 내가 그 집을 이제 아름답게 꾸미게 되면은 거기다가 이제 벽지에도 내가 말하는 바닥에도 마음을 이렇게 어떻게 보면 투영하는 거라고 보면 되고, 그다음에 그 아파트 외에 그 주변 환경을 사랑하는 거죠. 내가 퇴근했는데 우리 남편이랑 산책하기가 좋아. 그리고 아침에 남양이라 가지고 햇빛도 잘 들어. 우리 집은 또 초품화야. 그래서 애도 뭐 횡단보도 건너지 않고 이렇게 살 수 있는 공간이라는. 그래서 그 아파트와 그 주변에 둘러싼 환경을 사랑하게 되면은 이 가격의 노예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연예인들이 대부분 보면은 집 사랑꾼이거든요. 그렇지. 왜냐하면 또 네. 집에서 지내야 되는 시간, 밖에서 일은 많이 하지만 또 집에 있을 때는 확실히 집에 있어야 되니까. 그리고 또 TV에서 찍으러 오잖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정서적 가치는요, 일반적으로 이제 소유 효과하고도 이제 심리학에서 같은 말인데, 이거는 투입한 시간과 이 돈에 비례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이 건물이 우리 아버지가 청춘을 바쳐서 이거 지은 건물이라면은 지나갈 때마다 뭐예요? 아버지가 생각나서 눈물이 나는 거죠. 이거하고 약간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 아파트의 살이는 아마 앞으로도 계속될 수밖에 없는데 이 가격에 따라 자꾸 이게 내 마음도 춤추니까, 그러면 내가 마음의 평온과 행복을 찾는 방법이 뭐냐? 그래서 가격만 쫓지 말고 그 집 자체에 대해서 재발견을 하고 거기에 내 마음을 준다면은 저는 조금이라도 좀 내가 행복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 해보는 겁니다. 네. 그 우상향 기우제 말 너무 재밌지 않으세요? 네. 근데 이게 박원갑 그 전문위원님 그 블로그나 들어가서 보시거나 책 보면 이런 직접 만드신 용어가 진짜 몇백 개가 아니라 몇천 개 있는데. 아니 그러니까 뭐예요? 왜 이 전공을 하셔가지고 국문학을 전공하셨으면 훨씬 좋았을 텐데. 그러니까 저도 원래 국문학과 들어갔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제가 대표적으로 직업 잘못 고르는 질문 제가 잠깐만 이러면 안 되겠구나 그런 분이라고 가끔 놀리는데 자 근데 부동산이요. 자 지금까지는 이제 요 정도의 결론이 내렸는데 또 조금 더 해보자면. 이렇게 사연 속에 계신 분들 말고 내가 집이 하나 또 있고 부동산이 약간은 있다. 이런 분들 그럼 이제는 또 노후에 있어서 활용도 좀 해야 되잖아요. 네, 맞습니다. 활용.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이제 가지는 것, 대하는 것 이런 것도 있는데 약간 더 여분의 여지가 있는 이런 것들이 있는 분들은 또 활용도 좀 해보고 싶을 때 이때 또 우리가 가져야 되는 또 자기만의 철학이나 아니면 자세가 있다면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사실상 지금은 투자로서 부동산을 접근하기가 아마 쉽지는 않을 겁니다. 앞으로 최소한 일정 기간. 제가 아까 그 노후 이제 준비하시는 분일수록 틈새 시장 관심을 갖지 마시라고 말씀을. 그건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제주에도 정말 많아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가장 좋은 게 결국은 이 아파트 문화는 저는 안 바뀐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전원주택도 이 베이비 부모의 꿈이고요. MZ 세대들은 전원을 그리워하지 않는 세대입니다. 콘크리트 키즈고 아스팔트 키즈이기 때문에 이 문화는 안 바뀌어요. 죄송하지만 굳이 바뀔 필요도 없잖아요. 시장이 당위적으로 보시면 안 돼요. 시장을 있는 그대로 볼 수 있는 그런 안목도 좀 필요한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부동산에 너무 솔직히 많이 투자하시는 거는 좀 반대입니다. 장기적으로 보면은 금융자산하고 부동산 자산을 50대 50으로 가져가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아까 인구 이제 걱정도 다 하고 그러는데 전반적으로 내가 사는 집은 하나 있어야 되겠죠. 뭐 있고 추가적으로는 글로벌 자산하고 분산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새 젊은 분들은 이 상가 건물이라든지 구분 상가 이런 거 사가지고 노후 준비하려고 그러지 않고요. 오히려 배당주 펀드라든지 이런 걸 사가지고 따박따박 이렇게 월세 받듯이 하려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우리나라의 어떤 그런 전반적으로
이 인구 리스크를 감안해 보면은 조금은 글로벌 자산으로 분산하는 것도 하나의 대안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근데 이제 기존에 이제 그 집을 한 채 갖고 있는 분들 이것밖에 사실상 돈이 없는 상황에서 재산이 없는 상황에서 노후 설계를 어떻게 할까 부분에 제가 조언을 드리면은 이 주거 다운 사이징과 관련된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는 분이 이게 이제 서울의 아파트를 이제 전세로 놓고 양평의 아파트 전세로 가셨어요. 실제 사례입니다. 그래서 나머지 차액을 이렇게 이렇게 배우자 집사람한테 주고 쓰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 돈으로. 그리고 미국에 또 이번에 여행도 갔다 왔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이 얘기하는 게 이거예요. 그러니까 다운사이징이 네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가격이 있고 가격의 다운사이징. 그다음에 면적도 있죠. 면적 있죠. 그다음에 지역도 있고. 지역. 그다음에 유형. 유형은 이제 아파트에서 뭐 빌라나 아니면 네네. 뭐 이런 쪽으로 가셔도 되긴 하는데, 그래서 저는 가장 이제 현실적인 대안으로 본다면은 내 집을 세놓고 좀 더 다른 지역으로 저렴한 곳으로 이동해서 사는 거, 이걸 이제 소유와 거주를 분리하는 방법이라고 제가 드리거든요. 꽤 괜찮은 다운사이징의 한 유형이죠. 한 유형일 뿐이죠, 이거는. 네. 그래서 이걸 이제 듀얼 라이프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내 집 뭐 놔두고, 요새는 또 외국에서 가서 많이 사시잖아요. 요새는 피서 외에 피한도 얘기합니다. 그러게요. 제가 지은 거 피한. 저 옛날에는 추위를 안 느꼈는데 피한. 이제는 진짜 저 작년에 처음으로 4번 입었어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아이고, 주로 11월 달에 이제 밖에 가서 얘기하지 가셔가지고 말라 그랬는데 집에서. 다음에 3월에 이제 다시 한국에 오는 것도 괜찮고, 내가 아는 분은 집 이게 또 그대로 세놓고 속초 가서 4년 세 살로 가셨어요. 뭐 그런 것도 괜찮고, 뭐 여러 가지 유형이 있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걸 이제 보헤미안 혹은 이제 리베로 혹은 뭐 노매드적 삶이라고 얘기도 해요. 그러니까 굳이 내 집에 계속 머무르지 않고 이게 자꾸 이제 신선한 바람을 쐬는 것처럼 하는 것도 좋죠. 한 달 살기도 좋은 거고요. 근데 다만 제가 추천드리고 싶은 거는 한 달 살기 하실 때 부부 사이가 좋을 때 가세요. 제 아는 펜션 업자 얘기로는 70%가 다 중간에 싸워서 올라온다는 거예요. 하루 종일 가서 뭐 할 거예요? 그러니까 더 붙어 있으면 싸웁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한 달 살기는 부부 사이가 좋을 때 가시라. 딱 좋을 때 맞춰서 가세요. 그거 되게 맞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사이가 좋을 때는 쓸데없는 얘기를 서로 많이 하기 때문에 뭘 할지가 우연적으로 발견이 잘 되는데 사이가 별로 안 좋을 때는 서로 잡담을 안 하니까 자꾸 목적지향적으로 어디를 갈까 정했는데 한쪽이 반드시 여길 왜 왔어? 여기가 괜찮다고 생각해? 이러고 싸우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진짜 맞는 얘기죠. 한 달 살이도 해보셨어요? 그 전문의님? 저는 해보려고 그래요. 네, 진짜로. 네. 근데 제 지인 중에서 지금 한 달 살기 제주도 하고 왔는데 중간에 제가 저주의 말을 많이 했거든요. 분명히 한 달 못 살 거다. 근데 진짜 오기로 살고 온 거죠. 그래서 대단하시다고. 왜냐하면 나이 들어서 가장 중요한 게 부부 간에 어떻게 보면 사이잖아요. 그러니까 부부 사이만 좋아도 그게 뭐 얼마더라? 10억 효과가 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특히 남성분들이 조금은 아무래도 배우자를 좀 더 신경 쓰는 게 낫죠. 아니 남북 관계가 안 좋아지면 그 비용이 훨씬 더 천문학적으로 커지는 것처럼 남북 관계도 좋아야 그 비용이 절감되죠. 맞습니다. 저는 어쩔 수 없이 집 인테리어 하는 것 때문에 한 달 반 동안 다른 동네 살이를 한번 해봤는데 되게 재밌는 건 그래서 우리 집에 우리가 뭘 좋아하는가를 그때 많이 알게 되더라고요. 네네. 그리고 되게 그 동네 먹거리 집들을 많이 다니게 되니까 또 재밌어져서 그러니까 이 얘기다. 인테리어도 그래서 사이가 좋을 때 해야 되겠다. 인테리어 사이 좋을 때 해야 되죠. 그러니까.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대출도 있잖아요. 사이가 좋을 때 많이 내야 되겠더라고요. 오, 그렇네. 이게 월세나 이런 이제 그 대출이자 매달 나가는 게 많아지면요 신경이 날카로워지죠. 그러니까 제가
여러 가지 저 부부 사이를 통해서 제가 대출이라든지 한 달짜리라든지 이런 말씀을 많이 드렸죠. 네. 네. 그 그런데 아까 얘기가 조금 하나 빠진 게 하나 있었어요. 네. 그 지금 사연 보내주신 분들. 네. 그래서 그 아주 직접적으로 그냥 한번 단도직입적으로 집을 마련한다면 진짜 이거는 피해라. 네, 하나만 더. 근데 지금 집값이 조정 국면 초입이에요. 지금 네. 다시 집값이 좀 빠질 겁니다. 빠지는데 항상 타이밍을 다 맞출 수는 없어요. 타이밍은 이 맞추는 사람이 거의 없다고 보고요. 예측을 통해서 부를 이룬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라면은 내년 아마 상반기 정도 좀 많이 노려 보시는 거 좋을 거예요. 그래서 문제는 시기만 보는 게 아니라 가격 메리트도 같이 보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아마 군포 지역이면은 고점 대비 고점이 언제냐면은 실거래가 기준으로 보면 2021년 10월이에요. 2021년 그때 대비해서 아마 30% 정도 싸야 될 겁니다. 그래서 항상 내 집 마련할 때에 두 가지를 같이 보시라는 거예요. 타이밍하고 그다음에 가격 경쟁력 이걸 두 개 보면서 의사결정을 하면 되고 그러니까 실거주니까 너무 그렇게까지 많이 따지면은 의사결정을 못 하십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두 분이서 가셔가지고 사모님 의사 비중을 몇 프로? 한 70% 정도 주시고 우리 남편분은 한 30% 정도 주시고 그래서 의사결정하시면 됩니다. 의사결정이 쉬운 게 아니에요. 이거는 절박해야 되고 간절해야 의사결정이 됩니다. 그래도 뭐 이런 얘기 들으는데 조금 아직도 모르겠다 이런 분들 많이 계실 텐데 근데 제가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예전에 제가 왜 그 30대 때 그 대기업의 사장님 한 분이 김교수 전공은 산업 분야랑 연관이 많은데 경제 공부를 아주 많이 해놓으면 도움이 많이 될 거야. 제가 왜 기업 자문 엄청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는 경영학과나 경제학과나 아무것도 아닌데 아니 그냥 경제지 매일 읽어. 한 두 달쯤 됐는데 잘 모르겠더라고요. 아니 한 3년 더 읽어. 또 3년 읽고 났더니 한 5년 더 읽어봐. 근데 그렇게 10년을 읽으니까 왜 그거 있잖아요. 모든 공부가 개론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정석, 수학의 정석 1, 2, 3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굉장히 많은 세상 지식이 듣고 쌓이고 쌓이면 그러면 이제 그 다음부터 제가 궁금한 걸 물어볼 수 있는 맞아요. 수준이 되더라고요. 이제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기업에 가서도 심리학적인 이야기들을 연결시킬 수 있는 그 정도의 경제적인 지식을 가지게 되는데 사실 그러니까 이 부동산도 그러니까 되게 중요한 건 제가 먼저 말씀드리자면 호기심이 제일 중요하다 그러셨죠. 그렇죠. 제 생각에는 진짜 좋은 말인 것 같아요. 나이 들어서 가장 중요한 게 여러 가지가 어떻게 보면 중요할 수 있겠지만 저는 호기심이라고 봐요. 호기심을 잃어버리면은 이러면 그러니까 이제 지식에 대한 갈망 같은 경우죠. 그게 어떻게 보면은 중요하지 않을까. 나이가 들수록 호기심을 잃어버려요. 그리고 좋아하는 게 사라집니다. 좋아하는 게 없어요. 좋아하는 거 많으시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선배는 진짜 저한테는 되게 저는 호기심을 가지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요. 노력을 안 하셔도 호기심이 많으세요? 저는 솔직히 시간이 없어서 지금 공부하고 싶은 게 너무 많은데 시간이 없어. 몸이 안 따라가요. 나이가 드니까. 이 솔직히 그런 게 있어요. 이 신체적 이거는 무시는 못하고 그래서 옛날에 어르신들이 공부도 젊었을 때 하라는 얘기가 저는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때가 지나면 역풍을 타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순풍을 타면 어때요? 쉽게 가죠. 역풍을 타려면 어때요? 역풍을 맞으면서 하려면은 훨씬 더 힘이 많이 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저는 나이 들어서 그렇게 부동산에 대해서 깊게 공부하시는 거는 뭐 바라지는 않습니다. 다만 제가 이제 드리고 싶은 거는 앞으로 부동산의 큰 트렌드를 보면은 저는 대단지 아파트 중심으로 갈 거라고 봐요. 이게 중세 시대의 콘크리트 캐슬 같은 개념이거든요. 거기서 안에 요새는 전부 다 뭐예요? 페니스실이라든지 뭐예요? 그다음에 뭐 밥도시 주잖아요. 그래서 요새는 삼식이 시대에는 사라졌다. 이제 영식이 시대다. 집에서 밥 안 먹는 시대다 할 정도로 이 대단지 아파트가 앞으로 시장에 굉장히 저는 흐름을 이끌어 갈 거라고 봐요. 그래서 저는 나이 들어서 저는 추천드리고 싶은 게 2층 가구 이상 대단지에 들어가시면 좋아요. 나중에 그 세놓고 또
외국에 가서 또 이렇게 잠깐 살다 와도 되고 뭐 한 달 살기 하고 와도 되고 그래서 저는 지금 베이비 부머 분들이나 X 세대들이 꿈꾸는 그런 노후 생활 가운데 가장 저는 중심을 잡아야 될 게 저는 대단지 아파트에 들어가시는 걸 추천드리고 그게 오히려 현실적인 답이 아닌가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주거 문화 흐름을 제대로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아파트를 어떻게 보면 뭐 어떤 옛날에 작가 이회수 선생님은 그런 말씀하시잖아요. 이 인간을 가두는 콘크리트 캐비넷이라고도 표현합니다. 문학적으로 미학적으로 건축학적으로 아파트를 보시면 저는 안 된다고 봐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35세 여성 시각에서 보시는 게 좋고 그다음에 어떤 주거의 효용성이라든지 이런 측면에서 보신다면은 얘들은 어차피 MZ 세대는 아파트에 태어난 세대잖아요. 이 세대들이 어떻게 보면은 가장 주거의 중심축인데 제가 예를 한번 들어드릴까요? 제가 아는 우리 후배가 당진에서 농사를 지어요. 그런데 40대 초반입니다. 이분은 어디 살 것 같아요? 단독주택에 안 살아요. 아파트에 살죠. 그리고 자기 아버지가 물려준 그 농가에서는 농기구 창고로 쓰죠. 그러니까 시골 가도 MZ 세대들은 아파트 살아요. 물론 이제 지금 시골에 진짜 그 벌려놓은 그 고층 아파트를 앞으로 50년 뒤에 어떻게 할 거냐 뭐 그런 문제들은 좀 당면한 과제이긴 하지만 어쨌든 주거 문화가 쉽게 바뀌지는 않는다.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저는 노후에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아들 자식이 좋아하는 아들 딸이 좋아하는 대단지 아파트가 하나의 저는 이게 하나의 플랜일 수 있다는 거지. 저는 이게 정답은 아니라고 봅니다. 세상에 정답은 없어요. 그러니까 근사치를 찾아 나가는 과정이라고 본다면은.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대단지 아파트에 대해서 조금은 좀 이렇게 아까 뭐 시세를 좀 애운다든지 그쪽에 좀 리스트를 뽑아서 한번 공부를 해보시는 것도 저는 좋은 대안인 것 같아요. 왜 그 건축학자인 유현중 교수도 아파트가 많은 게 문제가 아니라 아파트 대단지 아파트가 서로 다 똑같이 생긴 게 문제다라는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아파트라고 하는 건 자연을 많이 훼손하지 않고 적은 면적에 많은 사람들이 살 수 있는 가장 보편적이고 안전한 솔루션이 될 수도 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단지와 이 단지가 너무 똑같이 생겼다라는 것이 오히려 더 우리를 획일적으로 만들게 하는 거지 아파트 자체가 큰 문제가 아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 보면서 저도 많이 그 공감을 했었거든요. 그거는 뭐 아파트가 어떻게 보면은 동네 슈퍼마켓의 라면처럼 다 똑같죠. 네, 그래서 화폐화되면서 거기서 그러니까 아파트에서는 굉장히 쾌적하게 살 수 있는데 아파트를 둘러싼 우리의 마음이 너무 획일화되니까 그게 문제라고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렇죠. 그거는 이런 주거의 획일주의 문화 이거는 다 지적이 돼야죠. 그런 문제가 있는 것은 사실인데 저는 그런 점은 주로 건축학자들이 보시는 거거든요. 도시 미학적으로 보시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 이전에 모든 게 어떻게 단점이 없는 상품이 어디 있어요.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가장 중요한 것은 35세 여성 시각에서 바라보시면은 어느 정도 그게 저는 납득이 될 거라고. 그러니까 앞으로 아파트가 어떻게 변화할지도 그들이 보여주고 아파트에서 어떤 부분이 안 변할지도 사실 그분들 시각을 보면 많이 판단이 되겠네요. 일본에서 지금 타워맨션이 가장 인기잖아요. 타워맨션 우리나라로 따지면은 이 주상복합 같은 건데 우리나라 맨션이 우리나라는 아파트거든요. 우리나라 동부 춘천 가보면 왕궁맨션 이런 게 있단 말이에요. 옛날에 우리가 맨션이라는 말을 썼어요. 그런데 그 위화감 조성한다고 정부에서 못 쓰겠단 말이에요. 근데 일본에서는 이제 그 우리나라 아파트를 맨션이라고 부르는데 MZ 세대들은 다다미방 살기보다는 이런 페니슬이 잘 갖춰져 있는 타운맨션이 로망입니다. 이게 주거 트렌드를 정확하게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제발 주거 문제를 당위성으로 보시지 말고 오히려 이런 실제 그러니까 졸렘보다는 자인이라는 측면에서 좀 보시는 게 훨씬 낫다는 거예요. 저도 내일 모레 나이가 60대 가는데 제가 왜 35세 여성 시각에서 부동산을 바라보라는 거 제가 그 트렌드 수업에서 결론이에요. 그게 그렇게 보시는 게 우리가 가고 싶은 방향이 아니라 지금 가고 있는 방향에 좀 더 중요한. 그래서 부동산을 바라보실 때 저는 부동산 평론가로 보시는 것은 반대입니다. 보다 실용적으로
수요자 측면에서 보시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파트를 놓고 엄청나게 그런 얘기들이 많잖아요. 근데 막상 자기들 아파트 살잖아 또. 오늘 근데 이 말씀을 지금 전문위원님이 저한테 해줬는데 제가 방금 전에 어떤 포럼에서 그 빅데이터 하시는 송기령 박사님이랑 얘기하고 있는데 너무 맥락이 비슷한 얘기를 지금 들었어요. 근데 그분은 뭐 어떤 얘기 들었냐면 부동산이 아니라 자기가 지금 50대 후반인데 이제 밀려나는데 다른 재취업이 안 되고 있다. 이게 세대가 이렇게 밀려나도 되느냐라고 얘기하시는 분께 그 송기령 박사님이 그걸 인더스트리의 구조로 보지 마라. 당신이 지금 안 필요한 거다. 그러니까 당신이 지금 20대 30대한테 필요한 사람이 되셔야 되는데 맞아요. 지금 당신 옆에 당신보다 4년 5년 더 나이가 많은 선배들 중에서도 오히려 지금 20대 30대 스타트업 하는 사람들이 너무 좋아하는 매니저인 분들 많거든요. 제가 진짜로 판교에 얼마 전에 갔는데 너무 깜짝 놀란 게 60대 초반에 정년 퇴직하신 지 한 3, 4년 되신 분인데 처음에 인턴으로 취직하셨대요. 그 왜 그 영화 인턴처럼. 근데 한 1, 2년 정도 이제 매니저 이제 인턴으로 옆에 스텝으로 일했는데 20, 30대 그 스타트업 직원 20명이 너무 이분을 좋아하는 거예요. 왠지 아세요? 이분은 나이가 많으시니까 이제 세상사를 웬만큼 알아. 더 웃긴 건 관할구청 구청장님이랑 친구네. 그리고 앞에 있는 대기업의 이분 후배들이 임원들이 뭐 10명씩 있네. 사실 20대 특히 30대 초반의 스타트업 개발자분들이나 아니면 뭐 기획자들이 이분들 등기부등본이나 인감증명도 모르는 분들 천지거든요. 근데 이제 세상을 웬만큼 살아본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이 중요한 건 인더스트리가 요구하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이분은. 예, 똑같이 대기업에서 간부를 했던 사람들인데도. 그러니까 당위성으로 부동산을 보지 말라. 구조적인 세대의 교체로 보지 말라. 똑같은 얘기죠. 똑같은 얘기예요. 맞아요. 제가 그런 얘기 하거든요. 교육 평론가와 내 자식을 키우는 포인트는 달라요. 제발 착각하시면 안 돼. 그러니까 우리가 당연히 그쪽으로 가야 되는 거지만 여러 가지 현실적인 제약이 있잖아요. 저는 거기에 더 실용적으로 맞춰가는 게 더 필요한 것 같고 저는 오늘 나이 들어서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었는데. 근데 그 전에 포인트라는 표현은 참 좋은 표현이네요. 포인트라고요. 포인트도 아니고 포인트라고. 아니 저 전문가는 이렇게 경험화를 많이 쓰더라고요. 펀드도 펀드라고 그래요. 맞아. 진짜 그렇네. 그래서 제가 전문가인 척 하려고 포인트라고 한번 해봤어요. 오늘 해주실 수 있는 말씀 너무 많은데 하나만 더 여쭤보고 그 다음에 또 멘트 넘어갈게요. 사실 인지적 능력이 떨어진다는 걸 인정해라 이 얘기하셨잖아요. 그거 하실 줄 알았어. 안 하시면 제가 하려고 그랬어요. 그 얘기 진짜 되게 이게 사실은 인지적 능력이 유연해지는 것도 있지만 어쨌든 예전보다 뭔가 떨어지는 인지적 능력도 있잖아요. 근데 이제 특히 60대, 70대 들어가면서 솔직히 그러니까 오히려 내가 20, 30대보다 더 떨어지는 능력도 있을 거라고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근데 자주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주로 이제 나이가 들면은 이런 그 관조, 직관, 지혜의 눈은 넓어져요. 그렇죠. 근데 스피드를 못 따라가. 기민하게 대응하지 못해요. 그래서 저는 나이 들어서는 저는 변동성 자산을 적절하게 가져가라, 조금 축소하라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미국에 이제 유명한 투자자가 이제 켄 피셔라고 있습니다. 자기 아버지가 그 성장주 투자의 대가였어요. 바로 필립 피셔의 아들입니다. 그런데 켄 피셔가 자기 책에 아버지를 약간 이렇게 뭐 이렇게 지적한다고 그럴거나 좀 이렇게 비판합니다. 뭐냐면 아버지 이런 얘기를 해요. 아버지가 말년에 매수한 주식은 거의 성공하지 못했다. 아버지가 조금 젊었더라면 그렇게 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여전히 대화를 잘 나누고 하지만 주식 매매 타이밍을 번번이 놓쳤고 중요한 결정 앞에서는 판단력이 흐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노년에 내린 의사결정은 재산을 늘리기는커녕 오히려 줄게 했다.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해요. 늙은 나이에 뛰어난 투자자는 보지 못했다. 나이가 들게 되면 어떤 식으로든 투자 결정을 하지 마라 이런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아버지가 말년에 연금 같은 거 있잖아요. 그걸 관리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거는 조금은 이렇게 기민하게 따라가지 못하니까
이 변동성 자산을 좀 최소화 하는 게 좋을 것 같다. 물론 이제 본인이 뛰어난 분도 있지만 이건 대체적인 어떤 그런 경향성이라고 보면 되고요. 그래서 이 사실상 주식이든 뭐든 이거는 저는 일종의 머니 게임장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게 무리한 투자보다는 평균 수익 정도 얻는 것으로 보셔야 될 것 같고 조금은 나이 들수록 자산 구조를 저는 심플하게 가져가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심플? 예,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그런 얘기도 하는데 노구능애라는 말을 해요. 그러니까 이때 노자 구자는 할머니 구자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늙은 할머니가 쉽게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시다 이런 거예요. 당나라 그 백거이라는 분이 이분이 시를 참 쉽게 썼어요. 그래서 동네 할머니들이 이제 다 이해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이걸 애우고 이제 다니셨다는 건데 그만큼 저는 나이 들어서는 이게 이 인지적 사고가 어떻게 보면은 젊은 사람은 못 따라가니까 조금은 간단 명료해야 되고 그래서 제가 이런 말도 하는데 연필로 5분 안에 그리지 못하는 포트폴리오는 처음부터 짜지는 말하는 거고 복잡하면 오래 못 가거든요. 그리고 초등학교 3학년짜리가 이해를 할 수 있는 포트폴리오를 짜야 돼요. 그죠? 그래서 파생상품 이런 것도 뭐 간단한 구조면 모를까 복잡 다단하면은 수익이 높더라도 투자를 안 하는 게 저는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저는 가지수도 줄여야 되고 집도 있잖아요. 저는 많아봐야 두 채. 뭐 보통 뭐 우리나라 사람들이 뭐 85%가 집 한 채니까 한 채만 어정하나만 가지고 가시고 조금은 나머지 투자를 하시더라도 너무 종목을 많이 하지 마시고 변동성 자산을 너무 많이 갖지 마시라. 그래서 스스로 관리 가능한 수준이어야 된다. 관리를 못하는 게 투기거든요. 투기가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진짜 중요한 말이다. 우리가 관리를 못하는 게 투기구나. 우리가 보통 보면은 그 범죄하고 투기를 구분하지 못해요. 가령 어떤 뭐 공무원으로부터 내가 개발 정보를 얻어다가 땅을 투자했잖아요. 그걸 투기라고 그러면 투기 아니에요. 그건 범죄지요. 범죄는 원금이 날아갈 정도로 혹은 전혀 모르는 분야에 가서 이게 배팅하는 걸 투기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나이 들어서는 내 삶이든 사랑이든 투자든 슬림해라, 심플해라, 이지해라, 쉽게 그다음에 라이트하라 이 네 가지 SSEL인가 이걸 좀 추천을 드립니다. 아, 네. 복잡하게 살지 말고 최대한 심플하게 슬림하게 사는 것도 저는 그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내 재산을 유지하는 방법이 아닐까 이런 생각 해봅니다. 아니 근데 그게 맥락이 또 더 잘 맞아 떨어지는 게 우리가 모든 게 다 떨어지는 게 아니라 사실은 나이 들어가면서 젊은이들보다 직관이나 아니면 철학은 더 좋아지잖아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 좋아지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근데 그 직관이 있고 철학이 있는 분들이 바로 간단한 얘기로 하죠. 아 그렇죠. 진짜로. 간단하면 마력이죠. 명료한 언어로 만드시잖아요. 근데 그게 안 되는 분들이 그냥 말 길어지고 그리고 뭐 어디가 뭐 좋다는데 말 길고 막 이런 분들 많이 계시는데 사람마다 달라요. 저는 모든 사람이 정형화돼 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근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건 일반적인 경향이지 어떤 분 잘하시면 70대도 주식 잘하시는 분 계세요. 그런데 그런 분은 아주 특출한 분들이고 대체적인 경향성이 이제 그러니까 그것도 나한테 맞춰서 만약에 그 경향이 맞다면은 최대한 변동성 자산을 줄이더라도 그리고 투자를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라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투자를 하더라도 평상시 때는 못 따라가니까 안전자산에 좀 많이 넣어놓고 있다가 위기 때 좀 투자하는 거. 그러니까 유일이 낭자할 때 이때 이걸 이제 내 자산을 위험 자산에 투입하는 제가 이걸 스윙 전략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스윙 전략. 스윙 전략. 그런 것도 좋은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사놓고 기우제 지내지 말고 사놓고 기우제는 너무 그러니까 위기 때에 역발상으로 배팅하는 거. 그럼 아마 그거는 아마 지금까지 오랫동안 삶을 살아셨기 때문에 부동산이든 모든 자산이 사이클이라는 걸 알 겁니다. 그죠? 이게 바로 워런 버핏이 얘기하는 이른바 안전 마진을 사는 거고 내재 가치 투자법, 뭐 가치 투자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씩 기꺼이 그때마다 또 고민을 해서 맞아요. 그게 조금씩 쌓여서 판단을 내릴 수 있을 때 판단을 내리고 그 판단에 대해서 또 겸허하게 가야 되는데 너무 욕망에 앞서면 안 되고 뭐 이런 이야기들 결국 다 해주셨는데 네. 제일 중요한 건 그러니까 저지른 다음에 계속해서 그것만 보는 예, 이런 삶은 정말 가장 최악인 것 같다라는 얘기를 어떻게 해주신 또 것 같아요. 그걸 또 우리 교수님이 워낙 이제 인지심리학 쪽에 워낙 돼가시니까 제가 책에도 글 썼거든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 충동 구매를 많이 합니다. 보통 아파트 살까 말까 고민하는 시간이 좀 길어야 되잖아요. 전 재산이니까. 근데 오히려 시계라든지 자동차를 살까 말까 고민하는 시간이 더 길어요. 저도 지금 차 살려고 3년 동안 고생하고 있는데 아파트를 보통 얼마 만에 사요? 이틀 만에 사버립니다. 아, 그렇네.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진짜 막 한 두 달 고민하거든요. 그렇죠, 예, 이런 태블릿 같은 거. 그러니까 이제 이게 마지막이라고 생각하니까 그리고 더 오른다고 생각하니까 이런 조급증 때문에 이제 너무 성급한 의사결정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꼭 사놓고 그래놓으니까 이게 자신이 없으니까 제주도 사는 이모한테 전화해 또 이모 나 잘 샀냐고 물어봐요. 또 꼭 확인하려는 또 그런 경향이 있어요. 저한테도 자꾸 전화 오거든. 그럼 무조건 잘 샀다고 얘기해야 돼. 아니면 큰일 납니다. 그러면 밤새도록 시달려요. 그래서 제가 꼭 드리고 싶은 건데 이제 연세가 드시면은 어떻게 보면은 이제 투자할 기회가 많지 않다는 걸 의미하는 거잖아요. 뭐 그렇다고 뭐 곧 돌아가시는 건 아니지만 그래서 이 부동산이 갑자기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나라 부동산은 이 굉장히 외풍에 취약해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이게 어떻게 보면 롤러코스터처럼 마치 돛담배처럼 수시로 급락이 오거든요. 작년 사례를 한번 보세요. 작년 우리나라의 아파트 실거래가가 전국적으로 17%가 빠졌고요. 서울은 22%, 수도권은 23% 빠졌습니다. 이게 주식 단위 이렇게 빠져요. 미국은 안 빠졌다니까. 미국 그 금리 올리더라도. 올라가고 내려가고. KSN 시리즈 지수가 작년에요. 실거래가인데 5.6% 올랐어요.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가계부채가 많아요. 그리고 대출이 상당히 변동금리고 그리고 아파트는 거의 금융상품처럼 변동성이 강하다고 말씀드렸고 그리고 갭 투자의 어떤 그런 망령이 휩쓸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금리는 미국보다 덜 올렸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집값이 많이 빠졌잖아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거는 연세가 이제 많을수록 투자할 기회가 이제 많이 없으니까 너무 성급하게 투자하지 마시라는 거. 또 이 집값이 급락할 수 있는 그런 급락할 거고 또 타이밍 옵니다. 그래서 너무 이렇게 조급하게 좀 나서지 마시라. 그러니까 뭐 이런 게 있잖아요. 버스는 뭐 또 온다고 그러잖아요. 그것처럼 저는 이게 조급함. 수명은 또 길어졌으니까. 이게 빨리 하루라도 빨리 내가 이제 나이가 들기 전에 내가 노후 자금을 마련해야 된다는 그렇잖아요. 재산을 불려 넣어야 된다는 그런 조급증이 결국은 뭐냐면은 이 도박으로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어떻게 보면 안전자산이라는 그런 측면에서 좀 초점을 맞춰야 되고 사실상 나이 들수록 굉장히 지혜로워야 되는데 뭐 기획부동산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틈새 상품에 투자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있잖아요. 이게 어르신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보면 엄청나게 저는 안타깝거든요. 왜 이렇게 기가 얇을까? 왜 이렇게 조급해할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이렇게 한 템포 좀 늦추는 것도 좀 중요한 것 같다. 부동산 어디 달아나지 않는다. 조금은 여러 사람한테 물어보고 제발 일이 저지르고 나서 이모한테 묻지 말고 일 저지르기 전에 아까 사모님한테 여쭤보라고 그랬죠. 사모님도 여쭤보시고 이모도 여쭤보시고 또 주변에 만사 여쭤보고 현명한 의사결정을 하는 게 중요해요. 나이 들어서 가장 중요한 게 조급함입니다. 조급함. 마치 그런 게 있잖아요. 나이 들었으면 이제 80 넘어가면은 뭐 폐지 줍는 삶이라는 그런 극단적인 상황에 내 자신을 투영하시면 안 돼요. 요새는 굶어 죽기가 더 어렵잖아요. 굶어 죽으면 내가 문제가 아니라 주민센터 그 담당 직원이 징계받는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너무 극단적인 공포에 결국 휘둘지 말고 내가 이 한정된 가지고 있는 이 재산이 있잖아요. 이걸 가지고 어떻게 하면은 나한테 맞춤형으로 이렇게 설계해 나갈까? 그거는
반드시 최상위 최적이 아니라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식으로 나한테 아마 하는 행복을 찾는 네. 아마 방법이 있을 겁니다. 네. 그걸 아마 곰곰이 아마 생각하는 시간이 네. 되었으면 좋을 네. 것 같습니다. 절대 있잖아요. 남을 부러워하면 안 돼요. 부러워하면 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보는데 삶은요 박스권에 들어오면은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내가 어떻게 더 부자가 안 됐을까? 내가 저 아파트를 왜 못 샀을까? 자꾸 그렇게 자기 자신을 괴롭히고 그러시는데 저는 이런 말씀도 드려요. 그러니까 내가 좋은 아파트를 샀으면은 집안에 우환이 많았을 겁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한테 오복을 주지 않아요. 한 사람한테 햇볕과 바람을 몰아주지 않습니다. 야, 진짜 그래서 그렇죠. 가장 중요한 거는 부동산에게 이전에 뭐냐 하면은 내 삶에 대한 자존감이에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거는 내 인생도 이만하면 괜찮다. 네. 나도 잘났다 네. 하는 이런 심리적 뻔뻔함이 이 상대적 박탈감 시대에 살아가는 가장 저는 지혜로운 해법인 것 같아요. 저는 그 옛날에 그 왜 강연하시는 김미경 선생님이 네. 너무 재밌는 얘기했던 게 기억나요. 오복 절대 안 준다고 그러면서 맞아요. 야, 김 교수 내가 살아봤더니 내 주위에 첫째, 둘째가 다 서울대 의대법대 가면 꼭 막내가 오토바이 타더라. 이런 얘기하면서 제가 막 평균 회기. 네, 그러면서 막 웃었던 기억이 나는데 자, 이게 지금 제작진이요. 네. 지금 시간 다 됐는데 왜 계속 이렇게 그만해요. 우리도 재밌어서 그렇게 하고 있는 거죠. 화를 내고 그만할게요. 그러세요, 이분들. 네. 그 이 KMI님 네. 제가 한번 생각이 났어요. 지금 사연을 보내주셨잖아요. 근데 본인이 지금 30대 초반이실 것 같아요. 생각해 보니까 그렇죠. 한 번쯤 나 지금까지 이 나이 될 때까지 이렇게 키워주시느라 고생하신 부모님이고 K 장녀시니까 한 번쯤은 어느 부동산 사실지 이 기회에 엄마 아빠랑 같이 손잡고 내 눈으로 내가 한번 내 생각을 같이 얘기해 주시면서 맞아요. 그러면서 같이 그 선택해 보시면 가장 좋은 솔루션이 그 과정에서 또 나오고 또 가족 간에 또 생각도 더 많이 나누실 수 있지 않을까. 중지를 모으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뭐 틈새 시장에 해당하는 이상한 것들에도 덜 빠지시고 마음도 덜 조급해질 수 있는 그런 일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생각해 보니까 부모님 부동산을 자식이 같이 보러 다니는 경우가 거의 없더라고요. 그렇죠. 그렇죠. 효녀다. 예, 그러니까 이게 진짜 한번 같이 보러 다니시는 게 뭐 가장 큰 효도가 아닐까 싶고요. 예. 한번 그런 시간을 가져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지금 제작진이 네. 이제 집에 가자 우리도 저녁 있는 삶을 살고 싶다. 네, 지금 네. 그 오늘 정말 중요한 얘기를 정말 많이 해주셔서 그래요? 정말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짧게 예. 한번 네, 마지막으로 출연 소감 한 번만 부탁드릴게요. 저는 네. 존경하는 이제 김경일 교수님하고 한번 대담하는 걸 좀 하고 싶었어요. 옛날에 저희 회사에서 한번 했었어요. 이번에 이제 두 번째 하는 건데 1시간 정도 되니까 뭐 충분히 이 교감을 할 수 있었고 저도 이제 아직은 미망에 지금 에서 못 빠져나오고 있는데 조금 지혜의 눈을 이번 시간에 좀 가지게 된 것 같고 제가 스스로 최적이 중요하다고 얘기하는데 결국은 저한테 하는 얘기예요, 그죠? 그래서 저도 최적의 대안을 한번 찾아보겠다. 조금 내려놓는 게 필요하겠죠, 그죠? 뭐 그런 걸 아마 좀 새기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제가 그 박원가 전문위원님한테 부동산 올라가요 내려가요 이런 걸 물어보는 건 제가 슈퍼컴퓨터로 맛 고치는 거랑 똑같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정말 삶에 대해서 궁금한 거 많이 같이 공유할 수 있는 좋은 분이라서 오늘 모셨는데 정말 톡톡하게 그 역할을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자, 오늘 이제 저희는 만학이라는 주제로 했습니다. 만학이 지난 주에는 이제 정말 늦게 시작한 그 정말 세계적인 화가들. 근데 오늘은 정말 계속해서 늦는 시간이 없다라고 할 정도로 계속 끝까지 알아가야 되는 그런 부동산과 자산에 관련된 얘기를 드렸는데요. 오늘 마무리 어떻게 할까 제가 고민을 많이 했는데 독일 철학자. 네.
프리드리 니체를 저어서 저도 이제 심리학자지만 뭐 철학자 한번 해보려고 인간적인 너무나 인간적인에 나온 구절로 한번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외국어를 배우기 시작한 지 아직 얼마 되지 않아 조금의 말밖에 구사하지 못하는 사람은 이미 외국어가 유창한 사람보다 외국어로 말할 기회를 더 즐긴다. 이렇듯 즐거움이라는 것은 언제나 어설픈 지식을 가진 자의 손아귀에 있다. 외국어에 하나지 않더라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취미는 언제나 변함없이 참을 수 없을 만큼 굉장한 즐거움을 선사한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배울 수 있다. 다 자란 어른일지라도 배움의 즐거움을 통하여 그 무언가의 달인이 될 수 있다. 자, 우리가 이렇게 새롭게 알아가는 것, 저도 아직 집비는 없지만 이렇게 또 오늘 또 전문위원님과 또 새로운 걸 알아가는 과정에서 또 한번 즐거움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어설픈 지식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정말 어설픈 지식부터 출발해서 지금 또 계속 여전히 그런 과정이 있지만 부끄럽지 않고 그런 거를 모른다는 걸 모른다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자세가 오히려 어른의 자세, 또 나이 들어가면서 마땅히 가져야 될 자세 같습니다. 다음 주에는요, 서울시립대학교 국사학과 이익주 교수님, 왜 역사로 이익주는 이익주 교수님 이렇게 보통 많이들 많이 하는데, 역사 속의 만학도들, 우리의 한참 과거의 역사 속의 만학도들을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혜롭게 나이 들고 싶은 모든 분들을 위한 일요일 밤에 보이는 라디오 김경일의 지혜의 밤. 그러면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